2017년 초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때 세월호 문제가 좀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2016년 말부터 이제 사람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 공식적인 그 첫 번째 촛불 집회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촛불 집회부터 저희 가족협의회와 저희 엄마 아빠들이 대거 집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촛불 집회를 할 때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판단에 일단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냐면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보다 이 촛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집회는 안 나가고 그 일주일 동안 내부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제 내린 결론이 그때 이제 나왔던 구호가 이미 나왔던 구호가 이제 박근혜 하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하야 주장 요구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서는 그 뭐 하야, 뭐 퇴진, 뭐 탄핵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하야 퇴진 이것도 그때 제가 기억하는 표현으로는 질서 있게 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또 그 당시 야당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토론하면서 내린 결론은 박근혜 하야? 퇴진? 이거 웃기는 소리다. 박근혜는 구속시켜야 한다. 라고 저희 가족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회 나가면서부터 저희들은 바로 다른 뭐 국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박근혜 하야 퇴진을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은 대뜸 구속부터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왜 구속시켜야 하냐? 세월호 7시간.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몬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저버린 거고, 또 그 의무를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거는 아주 큰 범죄다. 그래서 범죄자는 구속시켜야지 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냐, 이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구속을 외치면서 그 사유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세월호 7시간을 내세웠고, 그러면 박근혜 7시간 내세웠고 그렇게 나섰죠. 근데 거기에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또 이런 요구에 대해서 또 누가 반감을 갖거나 동의를 안 해주거나 그럼 어떡하지? 우리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기우였죠. 그 구호를 들고 그 요구를 들고 저희 방송차를 앞세워서 맨 앞에 막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 맨 앞에 쓰겠다. 그래서 거기서 막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정말 모든 시민들이 너무나 뜨겁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게 맞다. 정말 잘못한 거 많고 정말 잘못을 저지른 거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이거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호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치권에서는 서로 뭐 하야 퇴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그냥 서로 막 떨떠름해하고 막 눈치 보고 이런 때에 저희 가족들과 시민들은 하야 퇴진을 넘어서 탄핵과 구속을 외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탄핵.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촛불을 통해서 나오는 이 탄핵, 구속, 이거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우리 민주당이 탄핵당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촛불 집회 끝날 때까지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대열의 맨 앞에서, 그것도 시민들께서 다 이해해 주셔서, 당연히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맨 앞에 서야 돼. 이 촛불이 왜 시작이 되었는데,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광화문을 지켰고 끝까지 박근혜 정부와 정말 싸워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촛불을 우리가 들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 맨 앞에 서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막 인정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맨 앞 대열에 서서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방송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조그맣더라도 저희 방송차도 갖고 가서 맨 앞에 서서 막 그렇게 했죠. 뭐 저희가 지휘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가장 앞에서 가장 뜨겁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많이 주셨죠. 그 덕분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박근혜가 탄핵됐고 그다음에 구속됐고 했죠. 그럼 저희들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섰느냐? 아까 주신 것처럼 주셨던 질문, 그게 바로 저희들 목표였어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정권 교체를 하자.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매우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한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없어져야만 저희는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저희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림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되었을 때, 구속되었을 때, 이제는 진상규명 방해하는 자들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방해 좀 하지 마, 갖고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진상규명만 하면 되겠구나. 그 길이 열리겠구나. 이 기대를 가졌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어요. 어느 누구도 의심 안 했죠.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는 저희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단식도 했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견들을 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로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이러한 뜻을 밝히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다른 면은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만 해도 정말 기대가 컸는데, 진상규명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고생 다 했다. 정말 진상규명 당연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되겠구나. 이 기대가 정말 컸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한 가지 찜찜한 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탄핵 선고, 그래서 파면을 선고한 그날, 그 헌법재판소 앞에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가 있었거든요. 그 선고하는 날. 그때도 맨 앞에 시민들이 좀 늦게 왔는데 길 다 터져가지고, 이 소식은 세월호 가족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맨 앞자리를 또 내주셨어요. 맨 앞에 우리 수십 명의 가족들이 정말 불안불안해 하면서 혹시라도 또 이상한 짓 판결 나면 어떡하나 이래가면서
거기서 막 그냥 앉아서 조마조마하고 있던 차에 이제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도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모든 엄마들이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구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 원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엉뚱한 일로 싸울 일이 없겠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울었는데 그때 저는 마지막 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마지막 주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길게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도 세월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이유를 쭉 열거를 했는데 세월호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소수 의견으로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범인으로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진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거는 박근혜의 혐의에 들어갔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굉장히 많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탄핵 선고의 파면 선고의 근거 세월호 참사가 빠진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걱정이 그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됐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막 얘기할 때 아주 유독 저만 좀 울부짖었죠. 왜 우리 세월호는 안 되냐. 그때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린 건 기뻤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께 빠지다 보니까 우리 대단히 크게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찜찜함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진상규명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기대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정말 컸고 그때 바로 그날도 그렇고 한동안 정말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었거든요. 정말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무슨 축하 인사를 받았냐면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제 박근혜 탄핵하고 끌어내렸으니까 정말 소원 다 푸신 것 같다. 이제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인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뭐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정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 곧 시작이 될 거니까 그게 잘 진행이 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예 그러고 그냥 인사를 받았었죠. 지금도 그때 그 받았던 그 인사가 너무나 아파요. 그때 가장 서운했던 건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다 함께 고생을 해서 이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을 끝장을 내게 만든 건 정말 기쁜 일이고 장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정말 원하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는 진상규명 시작해야 되니까 더 힘내자. 진상규명 자체를 위해서 더 힘내고 힘을 모으자. 사실은 이 인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젠 다 됐다. 다 해결됐다. 이제는 편히 주무실 수 있겠다. 이런 인사를 받고 나니까 뭐 제가 거기서 따로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속으로는 사실 좀 많이 서운했었죠. 우리가 그냥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나.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장한 일이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원하는 일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그 다음 목적이 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적이 있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걱정대로 그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그냥 내버려둬도 잘할 건데 뭐 당연히 될 건데 근데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돼. 우리도 더 이상 관심 안 가져도 돼. 뭐 당연히 알아서 할 건데 그걸 안 하겠어 설마? 그러고 이제 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먹힐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2017년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탄핵 심판 근거로 세월호가 인용되지 않았을 때 되게 기분이 복잡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정부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또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조직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기무사, 뭐 국정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보수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금품 살포하고 동원하고 막 이래 가면서 국정원이 나서고 기무사가 나서고 그 국정원과 기무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들 또 그 보고를 기반으로 청와대에서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그런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 육아육 엄마 아빠들을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폄훼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도록 보수단체나 또는 이 댓글 부대를 동원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언론에 사주하고 이런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방해 활동, 모욕과 모독 그 중에 앞거는 놀러가다 죽은 애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짓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죠. 안 했죠. 뭘 조직적으로 방해한 적도 없고 그랬죠. 그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건 처음에는 매우 감격스럽게 얘기했지만 시간 지난 지금은 냉소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아니에요. 박근혜 때 촛불혁명 때 촛불 시위하면서 저희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청와대로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까지 밖에 못 갔었는데 사실 그것도 세월호 유가족이니까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을 보러 오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걸 열어서 지금 이제 그 분수대 광장 가기 직전까지. 근데 불과 그게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또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거길 넘어서서 분수대 광장까지 가서 뭐 농성도 하고 피켓팅도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한번 가서 피켓팅 한번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 다 알죠. 저희들이 가면 이미 무전으로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누구 왔다. 그리고 쫓아와서 무슨 일로 오셨냐, 왜 오셨냐를 이렇게 묻고.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 아니, 못 들어가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호해 드리려고
또 저희들 임무가 그런 거니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 있으면 화장실 가면 어디 가시냐, 집에 가시는 거냐, 화장실 갑니다. 아, 예,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간 이후로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화장실 갈 때 보고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한 성과였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한테 정권이 바뀌니까 이 청와대 앞에까지 아주 지금 거리까지 가는 것도 자유롭고, 우리 때는 관광객들은 다 갔지만 우리만 못 갔거든요. 시민들만 못 갔거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가니까 처음에는 아, 역시 달라졌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달라졌지, 이건 달라졌지,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에서 저희 가족들을 대하는 청와대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죠. 사실 옛날에는 뭐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가능하고, 또 자주 만나주고, 같이 의논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어떤 필요한 거 또는 요청사항 에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또 같이 고민도 해주고, 방법도 찾기도 하고, 물론 그 내용 중에 진상규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사안들.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랑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친절해졌어. 이제 이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친절해지기만 했어. 또 이렇게 또 좀 바뀌더라고요.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또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솔직한 거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아쉬운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좋게 바뀐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쉬운 게 더 많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의도가 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일, 또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왜 안 했는지, 해야 되는데 안 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왜 안 한 건지, 누가 지시한 건지, 아니 몰라서 못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낱낱이 다 밝혀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진상규명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분단위 초단위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무슨 일을 했고 안 했고, 이거를 다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을 재현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게 진상규명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느 기관에 또는 어느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임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잘못을 바탕으로 뭔가를 개선을 할 근거로 삼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만,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4년이 좀 되어 가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동안 진상규명의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밝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해요. 그리고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실제로 사참위 또는 특조위, 뭐 선체조사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갖고 정말 많은 것을 밝혔는데, 이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미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 이때 저희 가족들과 시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제기했던 의혹들, 예를 들면, 해경들은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거였어. 거기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말 그 참사 일어나고 하루 이틀 만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었어요. 저건 이제 유가족들이니까 정말 분하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경이 아무것도 안 했겠어. 하려고 했는데 못 했겠지가 사실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저희가 얘기한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얘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인데?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게 가장 먼저 해경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대두시켰고, 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해경은 살인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특조위가 밝혀낸 대부분의 것이 그 부분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그 당시에 해경이 현장에서 또는 그 지휘 라인에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뭘 했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관계들이. 그래서 그걸 딱 편을 쳐놓고 보니까 맞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해경은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걸 밝힌 거예요.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해경이 결국 그 해경이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행위들이 승객들의 죽음과 정말 관계가 있냐 없냐. 근데 이걸 이제 그건 이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따지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한 게 지금 한계이긴 합니다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해경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